1997년 외환위기. 우리에겐 금모으기 운동으로 다 함께 극복한 거의 국민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그 전제부터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와, 이 자료가 던지는 첫 마디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IMF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빚은 다 갚았고 심지어 IMF 졸업까지 했는데 끝나지 않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주장은요. 당시의 위기가 그냥 과거의 어떤 경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미해결 과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장면이 아주 선명하죠. 외신들은 매일같이 한국이 부도난다고 떠들었고 사람들은 정말 결혼 반지, 아기 돌반지까지 전부 다 꺼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길게 줄을 섰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달러 부족 사태에 맞서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그 감동적인 극복 드라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굳게 믿어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그 첫 단추, 그 진단부터가 잘못됐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비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 외부에서 닥쳐온 달러 쇼크라고 배웠는데 이 자료는 완전히 정반대의 진단을 내립니다. 이건 우리 내부의 문제, 바로 방탕 쇼크였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단어만 바꾼 게 아니에요. 위기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시작인 겁니다. 방탕 쇼크라니 단어가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료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문이 활짝 열렸죠. 그 후에 몇 년 동안 마치 그동안 못 갔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너도 나도 해외로 나가서 달러를 펑펑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국가 전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지속 불가능한 소비 패턴이 아예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바로 이런 진단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진단은 위기 극복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금 모으기 운동을 대체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이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중 누구도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뜨거웠던 애국심으로 모인 그 많은 금들이 국가의 빚을 갚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 답은 아마 많은 분들께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수천억 원 규모.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당시 국가가 갚아야 했던 수백억 달러의 빚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벌의 피 수준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할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금 모으기 운동이 아무 의미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자료는 오히려 그 운동의 진짜 가치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했을지 몰라도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한 사회적 통합 효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상징적인 효과, 이것이야말로 금 모으기 운동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요, 만약 우리가 진짜 경제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했다면 완전히 다른 길이 있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금을 모을 게 아니라 달러를 모았다면 10배는 더 나왔을 것이다.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아니, 집에 무슨 달러가 그렇게 많았길래 금보다 10배가 더 나온다는 걸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방탕 쇼크 진단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해외여행 붐 때문에 당시 웬만한 가정에서는 비상금처럼 달러를 수백 불, 많게는 수천 불씩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모았다면 굳이 금처럼 녹여서 팔고 환전할 필요도 없이 바로 외환 보유고를 직접 채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어쩌면 가장 뼈아픈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우리가 그 위기를 통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거든요. 진짜 실패는 빚을 갚지 못한 게 아니라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의 삶의 패턴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것. 바로 이거라는 주장입니다. 위기를 불렀던 그 과소비 습관, 불균형한 경제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칠 절호의 기회였는데 우리는 그냥 상처를 급하게 꿰매고 다 나았다고 선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정말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위기는 전환의 큰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걸 넘어서 국가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자성인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전환이 필요했을까요? 자료가 제시했던 대안은 바로 이 4대 3대 3 경제 모델입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수출 대기업, 그러니까 중공업에 거의 몰빵되어 있었죠. 이 모델은 그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즉 기초산업 기술을 40%까지 키우고 우리의 강점인 중공업은 30%를 유지하면서 위기를 통해 약점이 드러났던 금융, 서비스업을 30% 수준으로 건실하게 키우는 훨씬 안정적인 경제 구조로 나아가야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놓친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료는요, 그 위기가 여전히 모습만 바꾼 채 우리 곁에 있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전 이 문장을 보고 좀 섬뜩하더라고요. 우리는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만 수습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사회 밑바닥에 거대한 잠재적 위기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위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렇게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설명을 해요. 처음엔 작은 위기가 옵니다. 이때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죠. 그럼 반드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마저 또 덮어버리면 다음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진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 메시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그냥 1997년에 대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위기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이 명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동안의 기회들을 제대로 살려왔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위기들, 그게 바로 과거에 우리가 놓쳐버린 기회들이 보낸 청구서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